주식시장이 급하게 오르고 있는 지금 왜 그런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희망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뒤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28년 만에 최악의 신호가 켜졌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입을 열었죠. 환율 1,500원 방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폭탄 발언은 한 거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IMF 때나 나왔던 표현이거든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희망찬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숫자들입니다. 필터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숫자 하나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전월 대비 26억 달러 감소했거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조 8천억 원이 한 달 만에 증발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12월이라는 시기입니다. 12월은 원래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야 정상인 달이거든요. 은행들 결산 시기잖아요. 금고에 달러가 쌓여야 하는 계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작년 12월이에요. 기억하시죠?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그 혼란의 시기 말이에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가 뒤집혔던 그날 밤,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었죠. 그런데도 외환 보유고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나라가 뒤집혔는데도 돈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 시스템은 멀쩡했던 겁니다. 외국 투자자들조차 한국은 괜찮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계엄도 없고 정치적 혼란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26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28년 만에 12월 기준 최대 낙폭입니다. 거의 30년 만에 처음 보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상황이에요. 통상적인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시장은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평온한 겉모습 뒤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12월에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야 하는 걸까요? 여기엔 BIS 비율이라는 은행들의 성적표가 있어요. 기업의 연말 평가 같은 거죠. BIS 비율은 쉽게 말해서 은행 자본 대비 위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치예요. 시중 은행들은 매년 연말이 되면 자기 건전성을 증명해야 하거든요. 마치 기말고사 보는 학생처럼요.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안전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달러를 자기 금고에 쌓아두는 것보다 한국은행에 맡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중앙은행에 예치한 외환은 더 안전한 자산으로 인정받아서 점수가 높게 나오거든요. 규제 당국이 인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매년 12월만 되면 은행들이 달러를 바리바리 싸들고 한국은행으로 향하는 겁니다. 마치 기말고사 전날 벼락치기 하는 학생들처럼 말이죠.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할 것 없이 모두 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 은행 건전해요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요. 이건 금융 시스템의 공공연한 룰이에요. 매년 반복되는 연례 행사죠. 그래서 한국은행 금고는 매년 12월이면 달러로 넘쳐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상식이고 관행이었죠. 금융당국도 시장 전문가들도 다 아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상식이 깨졌어요. 은행들이 분명히 달러를 가져왔을 텐데도 보유고가 줄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더 큰 유출이 있었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계절적 유입 요인마저 완전히 상쇄할 만큼 엄청난 달러가 빠져나간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예요.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는 순간 정부는 움직였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절대 넘겨선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 직접 개입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팔아치우는 겁니다. 달러 공급량을 강제로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마치 물가가 오르면 정부가 비축 물량을 풀듯이 말이에요. 실제 숫자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작년 3분기에만 약 17억 달러를 순매도했거든요. 전분기 대비 2배가 넘는 규모예요. 이건 말로만 하는 구두 개입이 아닙니다. 실제로 엄청난 양의 실탄을 쏟아부은 거예요. 정부가 총력전을 벌인 겁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국가의 달러 자산을 전쟁터에 던진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환율이 1,450원대로 내려왔거든요. 시장은 일단 진정됐어요. 사람들은 정부가 잘 막고 있네라고 안심했죠. 그런데 대가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외환 보유고 손실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긴 했는데 병력을 너무 많이 잃은 격이죠.
돈으로 시간을 산 겁니다. 환율은 잡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달러는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월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달러가 본격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옥 같은 시기가 말이죠. 12월이 달러가 들어오는 달이었다면 1월은 정반대입니다. 달러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거든요. 먼저 에너지 문제가 있어요. 한겨울 난방 수요를 충족하려면 원유와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해야 합니다. 이게 전부 달러 결제예요. 난방비 걱정하시죠? 그 돈이 결국 중동으로, 미국으로 달러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들의 패턴도 문제예요. 12월엔 연말 실적을 채우려고 수출을 몰아서 합니다. 그러면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죠. 그런데 1월은 상대적으로 한산해요. 공장도 쉬고 물량도 줄어듭니다. 당연히 달러 유입도 감소하죠. 여기에 은행들의 움직임까지 겹칩니다. 12월에 성적표 받으려고 한국은행에 맡겨뒀던 달러 예수금 기억하시죠? 1월 되면 다시 찾아가요. 시험 끝났으니 빌려뒀던 책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2월은 들어올 돈은 줄어들고 나갈 돈은 산더미인 겁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계절적 패턴이에요. 평소엔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외환 보유고는 이미 12월에 26억 달러나 날아갔고 정부는 환율 방어하느라 또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탄창이 거의 빈 상태에서 가장 힘든 전투를 맞이한 거예요. 2월의 구조적 특성이 현재의 환율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6년 1월엔 과거에 없던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바로 3,500억 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예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죠.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얼마냐고요? 우리 돈으로 약 506조 원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규모죠. 삼성, 현대, SK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고 설비 투자하는 데 쓸 돈이에요.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해요. 한국에서 돈을 끌어모아서 달러로 전환한 다음 미국으로 보내는 거죠. 이게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엄청난 상승 압박입니다. 대규모 기업 자금이 한꺼번에 달러를 사려고 하면 달러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게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환율 1445원 선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계속 달러를 팔면서 버티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선 대기업들이 달러를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물 새는 배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내는데 뒤에선 누군가 구멍을 더 뚫고 있는 격이에요. 외환 보유고는 줄어드는데 달러가 나갈 구멍은 더 커진 겁니다. 유례 없는 진퇴양난이죠. 과거엔 경험해보지 못한 복합 위기 국면에 진입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년 인사회였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선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올해는 나아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총재는 달랐습니다. 여의도 금융가를 뒤집어 놓을 만큼 직설적인 폭탄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첫 번째, 환율 불안의 주범으로 국민연금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문제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발언이에요. 같은 정부 기관을 공개석상에서 비판한 거거든요. 중앙은행 총재가 연금공단을 겨냥한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IT와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고작 1.4%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면 우리 경제는 사실상 거의 안 크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성장률 수치는 몇몇 대기업이 떠받치고 있을 뿐이라는 처참한 민낯을 공개한 겁니다. 세 번째 발언이 결정타였죠.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자영업자들, 대출받은 사람들 모두 숨통 트이길 바랐어요. 그런데 총재가 칼을 꽂은 겁니다. 꿈도 꾸지 말라고요. 중앙은행 총재가 이렇게 시장의 충격을 감수하고 발언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 고문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이창용 총재는 국민연금을 저격한 걸까요? 여기엔 두 기관의 엇박자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굴려야 하는 곳이에요. 수익을 내야 하죠. 그래서 수익성 높은 미국 주식을 계속 사들입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이죠. 문제는 이걸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폭등해요. 엄청난 규모로 달러를 사들이는 순간 시장이 요동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꼼수를 씁니다. 한국은행 금고에서 달러를 빌려 쓰는 거예요. 이게 외환 스와프라는 제도입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상황이죠. 한쪽에선 환율을 낮추려고 시장에 달러를 뿌리고 있어요. 소방 호스로 불 끄듯이 말이죠. 그런데 뒤에선 국민연금이 그 호스에 구멍을 내서 물을 빼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달러를 공급하면 국민연금이 그걸 가져다가 미국 주식 사는 데 쓰는 거예요. 결국 달러는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죠. 이 총재의 발언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겁니다. 기관끼리 서로 발목 잡고 있다는 비판이에요. 한국은행은 환율을 잡으려 하고 국민연금은 수익을 내려 하는데 이 두 목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국민의 자산을 지키려는 두 기관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면서 환율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부는 정말 환율을 못 잡는 걸까요? 아니면 안 잡는 걸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안 잡는다입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전략적으로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환율을 1,300원대로 낮추려면 방법이 두 가지예요. 금리를 올리거나 외환 보유액을 더 쏟아붓거나. 그런데 둘 다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들이 무너져요. 치킨집 사장님, 카페 운영하는 분들, 이미 대출 이자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서민 경제가 폭삭 내려앉죠. 그럼 외환 보유액을 더 쓰면 되지 않느냐고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계속 쓰다 보면 국가 신용도가 흔들려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외환 보유고 너무 빨리 줄어드는데요? 라며 등급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럼 해외 자본이 더 빠져나갑니다. 악순환이죠.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게 뭐냐? 관리된 고환율입니다. 수출 대기업들은 환율 높으면 좋아하거든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기업들 실적이 올라가요. 정부는 이들의 실적을 보존하고 내수의 고통은 감내하는 쪽을 택한 거죠.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물가가 오릅니다. 수입품 가격이 치솟고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죠. 팍팍한 삶이 장기간 지속되는 겁니다. 정부는 알면서도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정부가 환율을 못 잡는 상황이에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한계라는 거죠. 외환 시장에 개입할 정책적 여력과 체력이 바닥났다는 겁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를 보세요.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습관적 유출이 됐어요. 매달 빠져나가는 겁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이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금리 인하까지 포기했잖아요. 내수를 완전히 희생한 겁니다. 서민들 숨통 트이라고 금리 내려달라는 요구를 다 씹었어요. 그런데도 환율은 1,450원 선에서 요지부동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 압력이 정부 능력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글로벌 자본은 지금 미국으로 몰리고 있어요. 트럼프 재집권 이후 달러 강세가 구조화됐죠. 여기에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까지 겹쳤습니다. 이건 정부 혼자 막기엔 너무 큰 파도예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제한적이죠. 그럼 정부는 뭐 하고 있냐고요? 통제 불능 상태임을 숨기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심리적 방어전을 펼치는 거죠. 실제로는 밀리고 있는데 밀리지 않는 척하는 겁니다. 왜요? 패닉을 막으려고요. 정부가 우린 더 이상 못 막겠다고 인정하는 순간 시장은 폭락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척하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통제되지 않는 위기의 초입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정부가 환율을 관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밀리고 있는 건지 판단할 지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2월에 발표될 외환 보유액 수치를 주목하세요. 12월에 26달 빠졌죠? 1월엔 더 빠질 겁니다. 구조적으로 달러 유출이 심한 달이니까요. 문제는 규모예요. 만약 1월 감소폭이 12월보다 크다면 이건 정부가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감소폭이 줄어들거나 증가로 반전된다면 정부 개입이 먹히고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환율 가격대를 보세요. 1,450원과 1,500원, 이 두 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1,500원을 절대 방어선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 이 선이 무너지면 시장 심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정부도 못 막내라는 공포가 퍼지는 거죠. 반대로 1,450원 아래로 안정화된다면 정부가 우위를 되찾은 겁니다. 가격대가 지지선으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뚫리는지가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할 거예요. 세 번째, 정부 정책의 실효성입니다. 정부는 외화 유입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내놨어요. 수출 기업들한테 달러 빨리 환전하라고 압박하고 해외 투자 자금 국내로 돌아오게 세제 혜택 주고 있죠. 이게 실제로 먹히는지 봐야 합니다. 시중은행들의 외화 예수금이 늘어나는지, 기업들이 달러를 실제로 국내로 가져오는지 체크해야 해요. 숫자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건 구호에 불과한 겁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지표가 계속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정부가 시장에 밀리고 있다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들은 앞으로 한두 달 안에 결론이 날 거예요. 투자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부가 환율을 안 내리든 못 내리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과거의 1,300원대 환율로 돌아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구조가 바뀌었거든요. 글로벌 자본 흐름도 바뀌었고 한국 기업들의 투자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막연하게 환율이 내려오길 기다리는 건 오지 않을 버스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희망 회로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고환율 시대를 전제로 모든 걸 다시 짜야 해요. 내 자산이 젖지 않도록 방어하는 관점으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경제 위기는 늘 그래왔어요. 준비한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를 극명하게 벌려놓죠. 시장을 비판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냉정한 팩트체크, 그게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